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CNN 탈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흔들기, 이게 이제 조중동, 이준석, 홍준표 아주 지능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그걸 좀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긴다, 이런 또 근본적인 낙관, 이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준석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가관. 이게 이제 김무성이가 도장 갖고 나르샤에서 영도다리에 투신하러 간 건지 바람 쐬러 간 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폼 다 찍고 신문에 그렇게 났던 그 사진이죠. 이준석 지금 하는 꼴 보면 도장도 안 갖고 있으면서 도장 갖고 나르샤 하냐 이거지. 도장 어디 있는데 너는. 도장 없어요. 아무 정치 기반이 없는 그냥 거품, 이대남 일부에 대한 거품 호소력을 가진 그냥 이렇게 화장품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도장 실세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천지사방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순천을 왜 갔을까요? 순천에 뭐 친구가 있나요? 김광진이 있겠죠. 김광진 만나러 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제주는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4.3은 이게 굉장히 깊고 냉정하게 조명돼야 되거든요. 지금 조명이 좀 글쎄요,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른바 뭐 현대사를 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제주 4.3을 두고 제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노사이드라는 거는 이제 인종이나 언어가 다른 집단, 인종, 언어, 종교가 다른 집단에 대한 대량 학살이거든요. 그럼 제주 4.3을 제노사이드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 군정이 제주에서 학살을 했고 그 학살의 주범이다 이 소리예요. 그런 얘기까지 같이 얽혀가지고 막 낱마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 해석을 상실했잖아요. 이 자유보수가, 이 자유공화파가 역사 해석을 다 저쪽한테 내줘 버렸잖아요. 문화 권력을 다 저쪽한테 내줬죠. 따라서 거기에 지금 덕지덕지 뭐가 많이 껴 있다고요. 그거를 차분하게 사람들의 이 이성적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고 온건하게 그 덕지덕지 끼어 있는 것들을 5.18에서 또 덕지덕지 끼어 있듯이 제주 4.3도 그게 많이 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무슨 불장난 하려고 또 거기가. 황당한 인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저기 국힘 원로들이 나서서 윤석열한테 뭐 이준석이 데리고 와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당신들이 가서 귀때기 잡고 끌고 와야지 왜 윤석열한테 그러나?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준석의 그 순천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김광진 81년생입니다. 2012년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19대 때 이 비례대표 10번이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그럼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냐? 2020년이 국회의원 선거였으면 2012년이 국회의원 선거였다는 소리죠. 8년 전에. 그때 불과 31살짜리가 그렇죠. 31살짜리가 민주당 비례대표 10번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색깔이 진하고 족보가 세다는 소리죠. 그리고 뭐 거침없이 막 이런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뭐 여자 후배 껴안고 남자 후배 옷 벗긴 적 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또 통진당 해산 후에 옛 통진당 의원들을 국회로 불러들여 가지고 뭐 공간을 내주고 기자회견 주선하고 뭐 이런 좀 황당한 행보를 한 사람인데 이건 뭐 저와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 사이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혹시 김광진이 만나려고 순천 간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만난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중동도 이제 윤석열을 이렇게 흔들죠. 이게 조중동이 아주 교묘하게 흔들고 있는데 이 김순덕의 칼럼 제목을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김순덕이 원래 굉장히 칼럼 제목이 야비해요. 칼럼 내용이 야비할 때가 있어요. 곧잘 쓰는 것 같다가 한 번씩 이렇게 그 야비의 극을 달았는데 오늘 그 극을 다시 갱신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김순덕 야비 1등은 박근혜 대통령을 러시아의 라스푸틴 같은 자한테
넋이 빠졌던 여자다 이런 식의 암시를 하는 라스푸틴을 거론하는 그런 칼럼을 썼죠. 참고로 러시아 라스푸틴은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그 아들이 이제 그 황태자가 이제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그 혈우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면 굳지 않는 병. 그러니까 당시에는 혈우병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황비가 이제 이 혈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백방으로 찾다가 이제 무식한 뭐 아무 족보도 없는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혼자서 깨달음 얻어서 그냥 자기가 뭐 그 이제 성직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예요. 무학인 그 라스푸틴을 이제 러시아 궁전으로 불러들였는데 라스푸틴이 뭐 주물럭주물럭해서 혈우병이 조금 뭐 완화됐다든지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라스푸틴이 러시아 궁정에 있으면서 당시 궁정을 출입한 이제 그 여인들을 뭐 거의 다 잡아뜨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족들이 격분해서 불러내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한 10대 명이 둘러싸서. 이 라스푸틴 같은 인물이다. 이제 말하자면 최태민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태민까지 거론을 해가면서 그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질근질근 밟는 그런 아주 야비한 칼럼을 썼던 게 김순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칼럼은 사시구수 윤석열 대선도 구수할 참인가. 이게 왜 야비하다고 저는 느끼냐면 일단 이 공무원 시험이나 취직 시험 여러 개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번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무슨 느낌 들겠냐고 이거.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여러 번 시험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인생이 원래 뭐 3수, 4수, 5수, 6수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몇 수 하고 있냐면 좀 길게 잡으면 32수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화두가 1990년경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1987년경부터 운동권과 멀어지기 시작해서 90년경에 만들어진 화두예요. 제가 세뇌 탈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 30년 묵은 화두인데 매년 다시 만지고 다시 만지고 다시 만져요. 그러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32수째네.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22수쯤 돼요. 20수 넘어 나가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그 심각하게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된 거는 저 때예요. 9.11 그러니까 그 뉴욕에서 그 쌍둥이 빌딩 테러 받아가지고 무너질 때 그때 제 눈엔 그게 미국에 대한 공격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명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는데 제 주변에 이른바 운동권 물 먹었다는 사람들의 100%가 제가 아는 사람의 100%는 사실은 내심 고소하다. 미국이 당할 만한 것 당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너무 비틀려 있다. 이런 자들을 내가 이때까지 친구나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중동의 논조를 보면요. 윤석열의 리더십 포용력이 부족해서 김종인, 이준석이 모두 떠났다. 이 얘기인데 오케이. 김종인이 어떤 사람인데 최근 행보 보면 알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출판 기념회를 찾아가는 82세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같은 날 CBS에서 출연하기로 한 거를 펑크를 냈어요. 불과 1시간을 놔두고. 그래서 CBS 담당자가 화가 나가지고 방송 출연이 선대위입니까? 이러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대위야 당신이 1시간 전에 어깃장 놓고서 나 안 나가 할 수 있지만 방송 출연은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정상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얘기해놓고 기억 안 난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정상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뭐 대단한 것처럼 떠받들어서 대단한 원로로 만들어 놓은 게 조중동이에요. 이준석도 똑같죠. 그 원로로 만들어 놓은 거가
그 원로가 아니라 그 당대표 만들 때 이준석 바람잡이 한 거. 그때 김순덕이 이준석 얼마나 칭찬해서 띄웠는데. 이준석이란 인물, 그 붐을 만들어낸 게 조중동이에요. 근데 이준석 딱 저울에 올려서 달아놓고 보면 뭐 자기는 뭐 이것저것 사회적 기업 비슷한 것도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직장이나 제대로 된 공무원 조직에서 생활을 한 적이 없는, 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에서 생활을 거의 안 한, 뭐 국회에 뭐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저는 국회는 그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안 보니까, 없는, 나이는 적지만 정신은 달코 다른 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이 뭐 이제 30대 후반. 그 이게 뭐 대단하다고 가서 뭐 저기 뭐야 여기에 콧대 갖고 윤석열이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중동에서 요번에 제가 이거 참 희한한 자들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준석이 이수정한테 씌운 프레임이 그게 거짓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 이준석이 이수정한테 씌운 프레임이 뭐냐면, 이수정은 젠더 문제에 관해서 당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반대한다. 일단 당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젠더 문제는 거론한 적이 없고, 그게 이제 공식적 입장이 없단 말이에요. 문서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때까지의 그 투표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같은 거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이러면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재갈법이라고요. 재갈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그럼 처벌한다는 거예요. 학교 교사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그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힘이 찬성을 안 해왔죠. 그러니까 국힘의 입장을 구태여 표방하자면은 그 이제 표현하자면 양성평등이라고 불러요. 이걸 양성평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젠더에는 두 개밖에 없다. 생물학적인 남과 여 둘밖에 없고 남녀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게 양성평등이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반면에 젠더 드립치는 애들은 젠더 평등을 얘기하죠. 그리고 젠더를 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들은 성평등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인지 젠더인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젠더 드립, 젠더 이데올로기 하는 애들은. 그 이수정의 발언을 가만히 보면 양성평등과 여권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군 복무 가산점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뭐 선발을 할 때 여성 쿼타를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성 우대 쿼타를. 그건 다 실사구시적인 문제예요. 이거 너무 남자한테 불리하다. 다시 좀 거꾸로 휘어야 된다. 그래야 정상화되는 거다. 그거는 가능하지만 여권 신장이라는 거 자체, 예를 들어서 이수정 발언은 뭐냐면 강력범죄의 80%, 희생자의 80%가 여성이다. 따라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게 정상인 발언이죠. 강도, 강간, 살인 그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에요. 그건 맞다고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는 이건 살벌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거 맞는 얘기지. 주로 이수정 발언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수정이 무슨 페미도 아니고 젠더 평등 얘기하는 그런 그 엔젠더, 제가 말하는 엔젠더를 주장하는 획가닥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근데 거기다 대고서 당신은 그 저기 뭐야 젠더에 대해서 당과 입장이 다르다라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마녀 사냥을 한 거거든. 그럼 조중동이 이준석에 대해서 너 왜 마녀 사냥했냐? 왜냐면 이수정에 대해서 조중동도 많이 이때까지 다뤄왔다고요. 기자들이 알아요, 이수정이 어떤 사람인지. 그 뻔히 사정 알면서도 가만히 아닥하고 있잖아. 윤석열 흠집내. 준서가 잘한다. 그러니까 간땡이가 모아서 저렇게 부산인이 순천인이 제주인이 싸질러 다니면서 화약만 다 만지고 다니는 거야. 화약만. 윤석열 후보의 문제라 그럴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은 국힘이 이게 제대로 된 집구석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기가 배출한 대통령을 등짝에서 칼질러서 저기 탄핵했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 집구석 아니에요. 집구석이. 근데 그 제대로 되지 않은 집구석에 들어가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제대로는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브랜드 기생충들이에요. 여기가 브랜드 기생자 집단이에요. 그 우남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자유공화,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 이 제도권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뒤에 그림 걸려 있는 게 우남과 박정희니까 브랜드 파워가 보통 브랜드 파워가 아니죠. 따라서 이 브랜드 파워를 걸레 취급해서 버릴 수가 없다고요. 국힘이 무서워서 못 버리는 게 아니라 국힘이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이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 된 거라고. 근데 저 집구석이 제대로 된 집구석이 아니니까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후보 흠집 내려고 움직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대선 캠페인은 실제 싸움은 국힘이에요. 국힘 군기잡기라고. 국힘,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국힘이랑 멱살 드잡이질하면은 아는 거죠. 그냥 꿋꿋하게 원칙대로 네 그러면서 자기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네 알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번씩 당근과 채찍으로 잘 추스리죠. 그게 그 수밖에 없어요, 저거. 그리고 평당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이제. 당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힘 뒤에 걸려있는 우남 이승만의 이미지와 박정희의 이미지가 자기 사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국힘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평당원이 나서서 그게 국민 거지 인마 네 거냐고 싸대기를 가끔 갈기거나 혹은 그거가 그런 건지 알고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당신 잘하네 하고 박수 쳐주거나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박용진의 출판 기념회를 찾아간 날 김종인은 CBS 출연하기로 한 걸 1시간 전에 일방 통보해서 펑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용진이 어떤 사람이냐,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사람이에요. 2003년경, 그러니까 아직 톤진단 만들어지기 전에 이석기가 아마 간첩이랑 접선하든가 뭔가 해갖고 감옥 들어가 있을 때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런 데 나가서 이렇게 거기서 앞줄에서 플래카드 들고 있는 그 정도로 색깔이 진한 사람이에요. 제가 2016년 역사 교과서 싸움 때 원래 이 싸움 하지 말자라 그러고 마지막 날까지 그때 뉴데일리 주필일 때 글을 썼죠. 이유는 뭐냐면 교과부 장관의 황우려, 그 다음에 국사평찬위원회의 김정배, 그 다음에 청와대 교문수석의 김상률이 이런 자들 놓고서 어떻게 싸움을 하냐. 이 싸움이 얼마나 살벌한 싸움인데 정신 차리세요. 이 싸움 하지 마세요. 그 전날까지 그러다가 이제 싸움 시작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 타자로 나가서 이제 벡터에 가서도 벡터 대첩도 거둬서 제가 벡터에서 상대방 무찌르는 게 네이버 실검 1위도 가고 그랬죠. 싸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봐야지, 해볼 때까지는. 그때 이제 박용진이가 그때 하는 얘기를 보면 논리가 이거야. 아니,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가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개 나와 있어야지. 그래야 선택의 자유가 있죠. 시장의 선택의 자유 중요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국가가 독점해서 한종류합니까? 갑자기 시장주의자야. 이 정도로 교활하고 진흥한 자예요. 박용진 의원, 당신이 시장제도를 찬양한 단 한 편의 다른 글 혹은 단 그것을 위한 정책을 발의한 게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 그럼 내가 최소한 이 점에 관해서 시장주의자라고 인정해 줄게. 제가 아는 법이 없어요. 이 싸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시장주의자예요. 진실이라는 존중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시장제도 반대하고 한미동맹에 반대하고 이석기 옹호하고 해왔지만
그래서 나는 좀 자본주의나 시장 제도에 대해서 좀 감정이 별로 안 좋지만 지금 교과서 싸움에서는 시장주의 흉내 내야지 뭐 문제 있어? 이 정도로 사악한 자입니다. 이게 이자들이 진실 거짓 개념이 없어요. 자 거기 가서 같이 쎄쎄쎄하고 안내하고 그 와중에 CBS는 뻥크 내고 이게 김종인의 민낯이에요. 조중동 또 저기 이거를 마치 무슨 대단한 원로인 것처럼 떠받들고 있는 정치권 웃기는 거죠. 그렇게 떠받드니까 윤석열은 가서 죽어주는 척 해야지. 왜 죽어주는 척 하세요 계속. 네, 김종인 박사 잘 모셔야죠. 그렇죠. 저희도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기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이자들 답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답 없는 집안이에요. 국힘.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지. 거기에 굽힌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되냐? 안 돼요. 굽힌다고 해서 집안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시민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또 이재명은 자살골을 넣었죠. 조동연 영입 인재 1호. 그걸 또 이제 그 사정을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 김병준이 조동연 발표하니까 예쁜 브로치 같은 사람이죠. 그랬다가 또 그게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상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또 아각거리고 나오고. 저는 이 사람이 혼외 연애를 해서 자식을 뒀다라는 거는 도덕적으로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뭐 제 기준에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나 보다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기겁을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여자야.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바깥에 아마 그 소문은 그렇죠. 굉장히 잘 나가는 장성 출신 그리고 세계적 나중에 퇴역한 후에는 세계적 그 통신 칩 회사의 한국 지사장 특이한 경력을 가진 아주 브라이트한 아주 그 똑똑한 원로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소문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가 났어요.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나 보다요. 근데 이 애가 당신 애야라고 남편한테 들이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친자 확인 소송까지 가죠. 그 순순히 그거 내 애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인정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당신 애지 하고 들이댄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야 이거 악질이다. 이거 강심장이네. 시커먼네. 뭐 조동현 씨 아니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출연시켜놓고 본인 입장 내가 충분히 말씀하게끔 해드릴게. 그래놓고 요번에 이제 이게 불거지니까 그 다음번은 더 기겁하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 구조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 뭐라 그랬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건가요? 피해자 코스프레. 지금 이게 야 당신은 안 되겠어 하는 거는 기회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평가란 거예요. 이게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얘기는 뭐냐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야 니까지 것들이 뭔데 모자랐다고 나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하는 거야? 온 국민에 대고 그 소리 한 거예요 저게. 니들이 뭔데 나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하는 거야. 내가 정치 좀 하겠다는데 이 못난이들아. 이 조동현이라는 사람이 온 국민에 대해서 저 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교만하고 악질적이거나. 안 그러면 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남편한테 이거 당신 애야라고 들이댄 거는 좀 악질이다. 뭐 대충 참 독한 여자다까지로 끝날 수 있는데 저 발언 보고 나서 저 사람은 뇌세포 자체가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광증 뇌세포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교만하고 악랄하구나. 뇌세포 작동 구조가.
저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는 겉으로는 굉장히 온건하게 표현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냐면은 니들 온 국민 찌질이들은 나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할 권리가 없어. 내가 애를 낳아서 그걸 내 남편한테 장신해야라고 들이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니들은 도덕적 판단할 권리가 없어 이 찌질이들아. 그렇게 말한 거야 이게. 온 국민에게. 기겁했습니다. 기겁했습니다. 이재명 옆에 딱 붙어 계세요. 우리 조정은 씨. 딱 맞네. 커플이 딱 맞네. 질이. 자, 그래서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제 첩첩산중이죠. 버거운 과제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레시피는 뭐냐면요. 첫째, 북한은 중국 직영식 민주로 내주겠다. 뭐 표가 통할 필요 없대잖아.